네, 안녕하십니까. 이슈한 마켓의 최애리나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그리스 지원 약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05포인트, 1% 정도 상승해서요. 1144로 끝이 났는데요. 유럽 정상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리스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커서 이것 또한 호재였습니다.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 금값이 오른 것도 증시에는 도움이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리스 지원에 EU 국가들이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뉴욕 증시 일단 상승 마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정상회담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그런 합의체는 지금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그런 회담이 나오면서 좀 정치가 좀 이렇게 약간 안정세를 좀 찾아갔던 그런 하루였고요. 거기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죠. 좀 중요한 경제 지표인 주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세를 좀 나타내면서 증시에 간만에 또 호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간만에 또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냄에 따라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좀 이렇게 약세를 계속 모면하지 못했던 원자재 상품주들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에 좀 이끌어갔던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자세한 부분은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약세를 좀 많이 면치 못했습니다. 면치 못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동 평균선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120일선을 좀 약간 굳건하게 좀 뚫어졌던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시원하게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상승세를 좀 다시 좀 더 가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이렇게 작용할 만한 그런 뉴스거리도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시원하게 좀 많이 좀 올라가지 못했던 게 그 전전일에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좀 이렇게 상쇄하지 못했던 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컸던 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던 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관망서로 좀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면서 이제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내주에 나타날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날 그런 경제 합의체들에 대한 그런 경제 합의체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도출될 것에 대해서 또 시장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변동성을 좀 이렇게 크게 키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지 그렇게 원초적인 그런 증시의 재료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흐름이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좀 이렇게 증시 자체가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이렇게 투자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역시나 EU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봤을 때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간밤에 있었던 EU 특별 정상회담이 사실은 가장 큰 이벤트였죠. 이제 그에 대한 첫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였는데 EU 국가들이 그리스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말을 좀 많이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전문가들 좀 예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긴급하게 좀 이루어진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유럽 연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좀 요청을 하면서 일단 필요할 경우에는 EU 국가들이 모두 좀 이렇게 나서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안정세를 좀 이렇게 찾아가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그 골자의 내부에는 일단 그리스가 가장 크게 먼저 대두됐던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게 일단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일단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이제 많이 좀 잡혀 있는데요. 그 두 국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스 재정 위기를 어떻게든 좀 타파를 해보겠다. 필요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그 지원도 받겠는데 되도록이면 유럽 국가들,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유럽의 독자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 나가겠다는 게 가장 큰 그 골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에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소외가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와중에는 또 다음 주에 이제 EU 재무회담을 열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제시하겠다는 게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근거 방안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지금 이제 나타나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GDP 대비해가지고 GDP 대비 3에서 한 5% 정도까지 일단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라라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스가 또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자국 내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유럽 국가에 어떻게 이제 원조를 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원조 방안도 한번 제시를 좀 해보자고 또 말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아직은 뭐 그리스 측에서는 그렇게 뭐 큰 부분은 없고 일단 아직도 뭐 그리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게 큰 위기는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조를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협의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 다음 주 재무회담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회복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자금 규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네. 자금을 크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호재로 좀 반응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리스에 문제가 있으면은 EU 측에서 어떻게든 도와서 지원을 하긴 해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답을 받아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알맹이,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규모가 제시가 되지 않고 내주에 있을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뭔가 그리스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지금 약속을 하나 했다고 하는데 올해 내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4%포인트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자금노력 평가가 이제 1차적으로 3월 정도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네, 중간에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시간이 이제 붕 뜨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 뭐 우리 증시 포함해서요. 모두 다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요인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좀 충분한데요. 일단은 그 내부의 그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발표됨에 따라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약간의 좀 그렇게 좀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월 달에 그 결과가 발표나지만 이게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어느 정도 성명서를 좀 발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 재정위기가 어떻게 움직인다 정도만 이제 뉴스거리를 지금 제공할 것 같은데 그게 큰 폭의 뭐 변화가 없지 않은 이상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괜찮은 지표가 하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간 고용 지표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그 주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 실업률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실업률도 약간 10%대 미만으로 나오면서 좀 네. 이렇게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갔는데요. 이게 좀 확답하는 그런 부분은 나왔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한 4만 3천 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44만 건 정도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오히려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일주 이상 실업수당을 지속으로 신청했던 건수도 좀 그 전주 대비해서 좀 감소로 나타나면서 한 454만 건 정도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네, 이렇게 섣부른 좀 그러게요. 판단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감도 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이렇게 나온 그 지표 가지고 다시 또 네. 한번 서두르기에는 좀 아직은 아쉬움이 있지만 네. 또 일단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자체도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바닥권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좀 가장 많이 중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 일단은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예전만큼의 그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지 아직은 바닥까지를 좀 이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어제 좀 이렇게 감론을박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요. 일단 뭐 자세한 사항은 일단 그래프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투자자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게 꾸준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한 3주간 좀 이렇게 주한 실업 중국 건수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좀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실업률 자체가 10%대 미만으로 좀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주한 실업 중국 건수도 오늘 같은 경우 좀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또 향방을 또 좌우하는 그런 변수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 만큼 좀 힘을 실어가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게 가장 큰 신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달러화가 또 증시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 쪽 그리고 상품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간만에 일단 또 반등세를 좀 나타내면서 그 달러화 자체가 달러 인덱스는 약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상품주하고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 금값들이 좀 약간 움직임이 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원자재나 상품주들이 달러 약세에 비해 가지고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게 좀 특징적인 시장의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품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 그리고 알코아나 프리포트 맥노란 같은 주가들이 한 3에서 4% 정도 네. 반등세 나타내면서 상품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담배 회사로 유명했던 그 필립 모리스사가 네. 일단 4분기 실적도 양호했지만 약 한 120억 주에 가까운 그 상당의 그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그 소식이 나타나면서 네. 굉장히 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유가도 말씀드린 김에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WTI가 한 75.28달러 정도로 일단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한 1.7%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094.7달러, 아직 1,100달러가 지금 깨진 이후부터는 아직도 좀 회복세 좀 많이 더딘 편인데요. 네. 그다음에 달러는 일단 약세로 나타나면서 달러에서는 79.10으로 어제는 상품주가 유가가 좀 마감을 했던 게 좀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그리스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정작 문제 진앙지인 유럽은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영국만 올랐는데 확실히 뭐 실망감도 조금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그 유럽 증시를 보시면 영국만 좀 약간 상승하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좀 하락했는데요. 네. 일단 독일하고 프랑스가 하락했던 그 원인들은 대충 이제 짐작을 하실 건데 네. 독일하고 프랑스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 시장에서는 니네들도 그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겠냐에 네, 대한 없는 그런- 돈에 그렇죠. 언제 남을 돕겠냐. 예, 그런 게 대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좀 이렇게 하락했던 게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 또 지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이렇게 발표가 좀 예상이 됐지만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게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좀 그게 투자 심리가 좀 압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좀 마감했던 게 어제 유럽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은 또 대표적으로 이게 상품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의 상품주들이 좀 이렇게 크게 좀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상품주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주가 하락이 좀 약간 덜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나왔던 뭐 실적 관련해서도요, 기업들의 성적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밤의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뉴욕 증시 중심을 한번 챙겨보죠. 예. 오늘 밤에 일단 1월 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소폭 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75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도매 재고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1월 재정 수지가 또 미국에서 발표됐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재정 수지가 아무래도 뉴욕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게 아무래도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발표될 이제 주요 그 지표 좀 발표하면요. 일단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주택 착공 건수,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산업 생산,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이제 중요하게 발표될 게 FOMC 의사록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주요하게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다음 주 일정이 이제 마감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하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에서 좀 많이 멀어졌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다음 주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변동성이 이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관련 지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주택 관련 지표가 많이 발표될 예정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은 그리스 지원 약속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일도 무사히 넘겨서 1600 바로 코앞인데 뉴욕 증시도 상승했어요. 그리스 지원에 대한 어떤 확답이 좀 EU 측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 또 1600 돌파 가능할까요? 예, 금일 이제 좀 확인해 볼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전일 예상대로 이제 금통위의 11개월째 금리 동결과 함께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증시가 모처럼 크게 반등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아쉽게 1600포인트 탈환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금일 이제 1600포인트를 탈환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초가는 어제 미국이 밤사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은 여러 번 있지만 좀 이제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 어제도 장중에 베이시스가 그 콘텐코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이끌면서 장의 반등을 더 이끌었었죠. 하지만 이제 장 종료에 시장 베이시스가 다시 크게 백어데이션을 돌아서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금일에 이제 다시 프로그램 물량 압박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는 앞으로 지금 중국이나 미국 그런 쪽 어떤 그리스의 지금 재정위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본 건 아니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제 밤사이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중국의 긴축 정책이 가장 근본적으로 좀 증시 상승의 걸림돌이 또 될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중국발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제 영향이 커졌는데요. 통상 중국이 이제 지금 설이죠. 설을 이제 중국은 일주일 가량 이제 쉬고 춘제라고 하는데, 춘제를 앞두고 연휴 이후 이제 투자 수요가 형성되면서 3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전인대를 통해서 정책 결정, 어떤 투자 집행이 이어지는데 항상 이때 실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제 기대감에 춘제 효과를 좀 반영하는 조선과 해운업종, 어떤 BDI 그런 지수, 그런 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항상 보였지만 지금 이 BDI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딱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에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조선 해운업종이 지수 상승의 주 세력으로 지수 상승을 받았지만 크게 올해 갈 상승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1월에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1.5%로 나와서 예상치 2.2%보다 하회를 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당초 예상치 3.5%를 상회한 4.3%를 나타내면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상승, 그런 어떤 출구 전략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이번 춘제 이후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유동성 긴급히 해소하는 방안, 그 금리 인상을 곧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지금은 신중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자, 일단은 하락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은 이상 저점 매수 전략을 한번 펴볼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어제는 지수가 모처럼 반등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2주간의 하락세가 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장세는 일단락은 됐다고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기술적으로 1620선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이상은 이제 단기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그동안 누적 거래량이 많이 쌓여가지고 본격 반등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기점으로 박스권 장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닥 신호나 어느 본격 반등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 매도 전략이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국내 증시를 위협하는 대외적 악재들이 또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즉 밤사이 그리스 합의는 이제 했지만 어떤 구체적 사항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최근 장세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만기일 이전 개인들의 매수세가 10일 연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과거 자료를 비교하고 보더라도 개인들의 투매나 어떤 개인들의 매수하던 추세가 일단락했을 때
보통 증시 하락 조정에서 바닥 신호로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개인들의 매수 행진이 멈칫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 모양새가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좀 바닥 신호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매수 쪽으로 좀 이제 전략을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쪽의 매수와 함께 개인들의 매도 소회가 나온다면 추세 매매를 통한 기술적 매매를 하기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이제 연기금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어떤 중형주 종목들을 추세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대형주는 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업종들도 IT 업종에 좀 많이 매수가 집중이 되었는데요. 외국계 투자들이 계속 관심 깊게 지켜보는 대형주, IT,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이런 쪽을 계속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분할 매수, 또 수급이 받쳐주는 스마트머니 쪽에 어떤 그 매수세가 좀 느껴지는 중형주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앞서서 춘절 효과가 또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이나 해운 등에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셨는데요. 자, 어제는 스마트머니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쪽의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 오늘은 어떤 쪽의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예, 금일은 아무래도 요새 IPO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장외시장, 삼성생명도 이제 곧 상장될 예정이죠. 근데 이제 대한생명이 상장이 임박을 하고 있는데, 대한생명이 지분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최근 하이닉스 인수 누머로 한 차례 또 시장 악재에 휩쓸리면서 하나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런 어떤 그런 인수, 그 대형 M&A 설 때문에 항상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적극 투자를 올해부터 좀 감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바이오 및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사업을 투자하면서 통합 시너지 확대와 성장 중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생명에 대한 상장 차익을 통한 자금 유입을 고려할 경우 하나의 지분 가치는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누머 이제 인수설 그런 누머들이 시장에 낮으면서 단기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4만 원 초반에서 이 3만 원 이 사이는 연기금이 지금 많이 매집을 해놨고요. 지금 연기금의 지분율도 7% 이상 되는 걸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물론 여기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44,000원 정도, 이 정도에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장세를 계속 지속할 것이고,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한 10% 정도, 48,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200일 이평선 요 41,000원대 이것이 무너진다면 연기금이나 어떤 기관들의 손절 라인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것이 좀 리스크 관리에 좋겠습니다.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문 투자대로 영업가치 상승과 대한생명 지분 가치를 한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생명 상장 지분 가치가 또한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한화건설 지분이 대한생명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씀하신 지주회사 하나보다 더 많은데, 한화보다 그러니까 한화건설이라든가 한화석화보다 지주회사 한화가 더 낫다라고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하나는 좀 대형주고요. 이제 하나석화, 물론 이제 좀 중형주 쪽에 속하고, 하나건설은 사실상 건설주 중에서 좀 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실상 그 대한생명이 상장되면서 그 주식을 이제 이제 대한생명에 관한 이제 주식들을 팔면서 현금이 유입되는데, 그 자회사 역할들, 하나석유화학, 아까 말씀하신 하나건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이거를 지주회사 역할로서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시기에 안정적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크게 어떤 손해보실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석화나 어떤 하나건설보다 좀 추천을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내외 여건상 상반기 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성태 총재 임기가 3월 말로 끝나고 4월부터는 새 총재가 부임하는 것 또한 변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출구 전략, 즉 금리 인상은 늦어질 것 같지만 미국은 첫 번째 출구 전략으로 조만간 재할인율을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FRB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의미 있는 출구 전략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로 반 도요타 감정이 확산되면서 미국 법률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달 말에 또 청문회에서 이번 리콜 사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인 가운데 이렇게 민간 차원의 법정 대응까지 더해져 도요타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죠. 폭스바겐 또한 브라질에서 차량 19만 대 대규모 리콜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뒷바퀴 베어링 결함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요타 또 혼다에 이어서 이번엔 폭스바겐까지 리콜 사태에 휩싸임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품질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콜 사태가 각 브랜드로 확산되면서 그린카 부문 패러다임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 등 지금까지는 일본 업체가 주도해왔던 하이브리드카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그 바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국내 업체들도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 뉴스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금리 동결한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어제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년째 어쨌거나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개월째 2%로 동결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의 직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서 경제가 아직 정상 궤도에 복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스럽게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 완화라는 건 결국 현재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성태 총재가 최소한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말까지는 출구 전략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성태 총재 후임으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되더라도 현재 정부가 인플레이션 방지보다는 주로 경기 회복에 더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요. 네. 2분기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총재도 하반기에 국내외 경제가 무난히 풀려간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앞으로 몇 달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금리는 당분간 동결하더라도 은행의 지급준비율 등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시중금리를 흡수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부분적으로 출구 전략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성태 총재는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을 손댈 생각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부분적이나마 출구 전략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얘기신데 사실 이성태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쪽으로 많이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조금 의아해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 흐름을 보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의료보다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쪽으로 어쨌거나 더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성태 총재는 금융위원들이 현 시점에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최근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중통화 증가량과 가계대출 증가도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3.1%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분석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국제유가도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가치도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 인상 압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회복이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시중에 풍박의 유동성을 공급하자. 그래서 경기 회복을 부양하자라는 쪽으로 한국은행 측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성태 총재가 임기 만료를 2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맞서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현재 금융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성태 총재가 임기 말에 출구 전략을 실행했는데 차기 총재가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을 단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 그 다음에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현재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거나 현 정부의 청와대 일기 참모였던 인사가 거론되기도 하고요. 차기 총재가 또 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코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이성태 총재가 그런 점도 감안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으로선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좀 푸는 쪽으로 더 무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뭐 총재 어떤 임기 만료 시기 같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금리 인상이 한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지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뭐 거의 다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출구 전략 쪽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출구 전략 보고서를 미국 하원에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만간 재할인율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버냉키 의장은 머지않아 재할인율과 연방기준금리의 격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 즉 저희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일종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할인율을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도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기업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기준금리란 기준금리를 말하는데 네. 따라서 버냉키 의장이 재할인율과 연방기준금리의 격차를 두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둔 출구 전략 단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재할인율과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0.25%포인트 수준인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격차가 보통 1%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FRB가 재할인율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굳이 FRB로부터 돈을 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결국 FRB가 뭐 재할인율 인상하겠다라는 거는 출구 전략의 아주 그 첫 단추 정도로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진정한 그 기준금리, 연방금리 인상까지에는 어떤 단계들이 취해질 것 같습니까? 네, 총 3단계로 보이는데요. 일단 1단계는 1분기 중에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고요. 네. 2분기나 3분기 중에 2단계 출구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출구 전략은 FRB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한 은행들에 대해서 예치금 금리를 더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을 1년 미만 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최소한 3분기 이후에 FRB가 보유한 국공채를 매각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은 그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채권 또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과 또 그런 지급 준비율 또 재할인율 이런 것들 금리를 다 올린다라는 건 결국 유동성 풀어놨던 걸 좀 많이 흡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은 미국 쪽에서 완전히 중단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 버네키 의장이 이렇게 뭐 아주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만 네. 다소 좀 그 유보적인 입장도 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장 이제 실제로 버네키 의장의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출구 전략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시장과 충분한 공감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했지만 네.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경제 주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실행하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급진적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네. 하더라도 연착륙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자동차 업계 도요타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리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도요타 내에서도 그 어떤 트림이라든가 브랜드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그 미국 법률 회사들이 어떤 단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16개 주에서 22개 법률 회사가 공동으로 도요타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소송은 노스 이스턴 대학의 한 법학 교수가 주도하는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도요타가 가속 페달 결함으로 미국에서 800만 대 이상의 리콜을 하는 바람에 해당 차종의 가치가 총 20억 달러 이상 떨어졌다. 예. 따라서 그 해당 차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런 논리로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 달 25일 미국 샌디에이고의 지방법원 심리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소송이 가능하게 된다면 도요타로선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미지 실추에 한층 더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한번 간밤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요. 도요타 사장도 지금 24일로 연기가 됐었죠. 폭설 때문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도요타에 이어서 혼다까지도 대규모 리콜 사태에 휩싸였는데 뭐 사실 일본 차량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차 중에서도 거의 국민차로 알려진 폭스바겐까지 리콜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도요타가 아시아의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라면 폭스바겐은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폭스바겐이 브라질 법인에서 약 19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에 대해 리콜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 뒷바퀴 베어링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게 이번 리콜의 배경인데요. 리콜 대상은 2009년과 2010년형 소형 해치백 차량인 뉴골과 뉴골의 세단 버전인 보이지라는 차량입니다. 미국 경찰관 가족의 참사로 인해서 자동차의 결함이 뒤늦게 밝혀져서 리콜에 나섰던 도요타와 달리 폭스바겐의 이번 리콜은 자발적인 리콜인데요. 따라서 뭐 그 도요타 사태와 동일선상에서 배관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의 안정성과 품질에 대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큰 어떤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도요타 프리우스의 경우에는 거의 친환경 차 부문에서는 거의 선도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슬슬 주도권이 미국 쪽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네. 있는데요. 차세대 자동차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제가 됐던 도요타의 대표 차종은 친환경 자동차인 프리우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건 심장이 두 개, 즉 엔진과 기존의 엔진과 함께 그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가 같이 달려 있어서 저속 구간 등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고 고속 구간에서는 엔진과 함께 사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만큼 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사실 미래형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다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휘발유나 경유를 소모해야 하는 엔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첨단 기술이다.
반쪽짜리 그린 기술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전기나 수소 전지로 움직이는 완전한 미래형 자동차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나 충전소 설치 문제와 같은 인프라 문제, 그리고 자동차의 제조 단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당장 상용화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도요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인기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도권은 GM과 같은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계 자동차들은 하이브리드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에 최근 주력하고 있습니다. GM이 특히 최근에 볼트라고 이름 붙인 자동차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 차는 전기차입니다. 완전한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그 전기차의 직전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이 차도 물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보다는 오히려 더 모터 중심의 자동차입니다. 네,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전기를 충전하면 480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포드 역시도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미시간 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양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자동차의 중심축이 한층 더 미국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에는 또 GM 15의 볼트가 있고 일본에 지금 리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도요타의 프리우스라는 차량이 있었고 우리도 보면 현대기아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네, 뭐 많이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정부가 뭐 대거 국내도 해줬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는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유럽식의 수소 연료 전지차를 따라가느냐, 미국식의 전기차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식의 하이브리드를 따라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세 가지 모두 조금씩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심축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의 정책 예산도 하이브리드 쪽을 좀 삭감하고 전기차나 다른 수소 자동차 쪽에 조금 더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근데 때마침 기아차가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감지를 했는지 말이죠. 어제 미국 쪽에서 초기 단계 전기차 레이의 모습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최장 1,2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만으로요. 네, 저 차량이군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미국의 볼트가 한 번 충전으로 480km밖에 못 달린다고 하니까 거의 3배가량의 거리를 더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국토가 넓은 미국에선 특히 이처럼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다는 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입지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요. 다우는 1% 100포인트 이상 올라서 1144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유럽 증시는 약간의 실망감이 보여지면서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영국만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슈의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